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한 대행에게 임명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경찰이 시도한 첫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무산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10시간 반 만에 다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생이 수업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년 만에 증원 계획을 철회하면서 또 의대생에게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기도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의 실종자가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끝나면서 현장 수습과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9명의 만장일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선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감안하면 새로 들어설 정부가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대행 측은 후보자를 발표한 건 의사표시일 뿐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한 대행이 두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임명 의사를 공표해 그 임명 절차를 공식 게시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중단됐고 당분간 재판관 2명이 빠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공석을 채울 후보자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 후 새로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행이 거리 시에도 권한 행사를 못하면 중요한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라면서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총리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10시간 반 대치 끝에 무산됐습니다.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첫 강제 수사 시도가 또다시 불발로 끝난 겁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대통령실이 여전히 법 위에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에서 압수수색을 나섰던 경찰관들이 빈 상자와 가방을 들고 빠져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되자 발걸음을 돌린 겁니다.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한 지 10시간 반 만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 집무실 CCTV와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비화폰 서버, 경호처장 공간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전 10시쯤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하며 진입을 막았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조항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경찰은 경호처가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임의 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할 물건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의 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6번째 압수수색마저 실패하면서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었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사의를 표한 만큼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CCTV도 확보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방대하다며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대선이 다가옵니다. 민주당은 예비 경선, 즉 컷오프 없이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안 발언을 줄이고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와 김경수, 김동연 후보 경제 관련 공약의 틀을 발표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월호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치 현안 질문은 따로 받지 않았고 앞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제3지대 비슷한 비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후보는 지난 10일 동영상으로 출마를 선언한 뒤 비전 발표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 외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출연도 사전 녹화로 하는 등 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발 상황 가능성을 차단해 경선 과정에 잡음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경선 기간 TV 토론을 단 2차례만 할 계획인데 지난 대선은 물론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2017년보다 적은 횟수입니다. 컷오프 없이 본경선에 돌입한 새 후보는 경제 공약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국가 투자 시대를 강조하며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세도 논의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핵심적으로 정세를 국민들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자기 혁신을 먼저. 경제 전문가를 자임한 김동연 후보도 증세 논의에 힘을 실었는데 이 후보의 기본소득 입장에 대해선 비판했습니다. 일관성이 없거나 예측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기본소득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 후보 측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도 출범식을 열고 3, 4, 5 성장 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3% 잠재 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8명 중 5명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 시장의 표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고 나온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초록빛 표지에 서울시 정책자료집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오 시장의 약자 동행 정책을 치켜 세웠습니다.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 시장님의 정책을 제가 듣고 이렇게 메모를 전부 했습니다. 오 시장이 준비하던 공약을 받아서 꼭 실천하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커다란 옥동자 같은 그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고 공약에 포함시키겠다. 약자 동행에 본인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보수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저 나경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에 오른 8명 중 오 시장을 찾아간 후보만 5명입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 시장의 지지세를 끌어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갈 곳을 잃은 표가 결국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으로 흡수될 거란 예측과 오 시장처럼 중도 보수인 후보에게 향할 거란 전망이 엇갈립니다.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대구를 찾아 전통 지지층 공략에 나선 가운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으로부터 그 확신을 얻어갑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이길 겁니다. 일단 자체 행보에 집중하면서 오 시장과의 회동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정부가 오늘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의 조정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할 것이 유력한데
여전히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약속했던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예상됩니다. 애초 이번 학기에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2,000명을 더 늘린 5,058명을 뽑겠다고 했지만 복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결을 확정하는 겁니다. 현재 다수 의대생은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강의실도 실습실도 인적이 드뭅니다. 전체 의대 수업 참여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의대 친구들도 여기서 수업을 하나요? 안 나와요, 학교. 하지만 교육부는 결국 증원 철회를 발표해야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는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원 동결 외에 수업 참여를 설득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판단이지만 정부가 내건 원칙은 결국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정부가 앞서 더는 학사 유연화 조치가 없다고 공언한 만큼 의대생에게만 특혜를 적용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원 동결 발표가 나오더라도 실제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학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유급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투쟁 기조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복귀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 정말 세배의 학생을 교육하는 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협회 역시 의대생들에게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겠다며 총궐기 대회를 통해 수업 거부에 명분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양보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육 정상화는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25년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인으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가수 로제가 꼽혔습니다. 리더, 거인, 아이콘, 혁신가, 선구자, 예술가. 32개 나라에서 뽑힌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은 이 6개 카테고리로 나뉘었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과 함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 전 중국 지국장인 찰리 캠벨 에디터는 이 전 대표를 선정한 뒤 대선 승리가 유력한 이 후보에겐 점점 더 호전적인 북한과 격해지는 무역 전쟁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배우 릴리 콜린스는 가수 로제를 선구자로 꼽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걸그룹의 멤버이자 솔로 아티스트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놀랍다면서 그녀는 아이콘이자 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임은 2004년부터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목록을 발표해 왔는데요. 올해는 6명의 트럼프 행정부 인사가 포함이 됐는데 오늘날 세계적 혼란의 진원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전시장에서 갑작스럽게 화웨이의 자동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석엔 아무도 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중국 랴오닝성 산업전시관에서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뛰어나옵니다. 정면에 두 사람 겨우 피했는데 옆으로 차가 꺾으면서 사람을 치고 전시된 다른 차와도 부딪혔습니다. 부딪힌 차량은 차체가 심하게 부서졌는데요. 好在刚才这人少，撞上这一台，太惨了，这也啊，太吓人了，我天哪！ 중국의 화웨이가 만든 이 전기차 SUV 긴급 제동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해 왔기 때문에 왜 사고가 벌어진 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체는 다음 날 경위를 밝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전시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운전석에 사람도 없었고 핸들이 과도하게 꺾여 있었기 때문에 긴급 제동 장치가 발동하지 않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퇴원한 걸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입니다. 영국의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여성은 평등법상 여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트랜스젠더도 다른 법에 의해선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animous decision of this court is that the terms woman and sex in the Equality Act 2010 refer to a biological woman and biological sex. But we counsel against reading this judgment as a triumph of one or more groups in our society at the expense of another. 현지 시간 16일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생물학적 여성이란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인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 FWS는 법정 밖에서 환호했습니다. For another community. It's just about saying that there are differences, and biology is one of those differences, and we just need protections based on that. And I think. 하지만 인권을 거스른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You know, we should be embracing as we move forward, and not going down that, shall I say, the Trump ethic. 소송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일정 비율 여성을 포함시키면서 이 여성의 증명서를 받은 트랜스젠더까지 아우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소송단체를 지원해온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은 남성 강간범을 여성들과 함께 수감하는 것과 여성 전용 공간이 사라지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며 트럼프의 의견과 같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해야 했고 내 선택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상호 관세는 불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는데요. 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정책이 정작 미국 사회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 경제력 1위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호 관세 정책은 불법이라는 골자입니다. 이번 상호 관세는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작동되는데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적용 가능해 애당초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No state will be impacted more than the state of California as it relates to the unilateral authority that's been asser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o impose the largest tax increase in modern American history.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대 제조업 공장과 기술 기업 단지인 실리콘밸리를 품고 있어 많은 중간재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상호 관세 정책은 특정 주를 넘어 미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he level of tariff increases announced so far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anticipated, and the same is likely to be true of the economic effects,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올해 인플레이션을 2%로 묶겠다는 목표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 WTO는 기존 3%까지 전망했던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WTO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커지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큰 무역 위축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50대 노동자가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지하 21m 아래에 묻힌 컨테이너 안에서 해당 노동자를 발견한 뒤 어제 오후 8시쯤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수색이 마무리된 만큼 시공사 등을 상대로 사고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포스코 ENC가 시공 중이던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건진법사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이른바 윤핵관 윤한홍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한 명만 들어갔다며 항의하는 건진법사에게 윤 의원 죄송할 따름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아 핵심 사업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사갈 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경호처가 이제 이사를 좀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아마 한 4월 말부터 인수위 출범 닷새째인 2022년 3월 22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윤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온 길 나름 성과가 크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운을 뗀 전 씨. 바로 인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무리하지 않게 딱 3명 인사를 부탁했는데 지금 1명은 들어갔고 2명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농공 행상은 하늘의 뜻이고 당선자를 지키는 힘이라고 썼습니다. 또 권력을 쥐려고 인사를 독단적으로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의원은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밖에선 제가 인사를 하는 줄 아는 사람이 많다며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있어 죄송할 따름이라고 답 문자를 보낸 겁니다. 검찰은 문자 내용에 대해 전 씨가 윤 의원에게 당당하게 자리를 요구한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선 때 당연히 역할을 한 사람들을 추천했는데 자리를 주지 않아 항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인사청탁이 성공한 1명은 누구인지 어디에 들어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문자와 관련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윤 의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건진법사는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일을 부탁해도 된다는 뜻인데 이 인사를 자신의 처남이 관리하고 있고 처남 몫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간 인사라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자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달 뒤인 지난 2022년 7월 5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딸이 나눈 문자 메시지입니다. 딸이 아빠 대통령실로 공문 발송했다고 합니다. 라고 전하자 전 씨는 직접 소통해서 결정되면 돼 라고 답합니다. 누군가와 직통 창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 씨는 A 행정관은 처남 몫으로 들어갔다며 처남이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 씨의 처남은 대선 전 윤석열 당시 후보를 밀착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해 건진법사 공천 청탁 의혹이 불거지며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이 해당 메시지의 의미를 묻자 전 씨는 처남과 A 행정관이 대선 때 함께 일을 했다면서 둘이 친하니 언제든지 부탁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처남 몫이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선 둘의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라고 답하고 A 행정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묻자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씨의 입지는 더 굳건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고문님의 지휘 아래 모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며 서울의 구청장 경선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전 씨가 명함 등을 전달받은 예비 후보자는 최소 5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대선 때 일을 했다고 하니 사람들이 도움이 될까 해서 부탁하는 것이라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공천에 관계된 적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노동자를 포상하고 축하하는 2025 장애인 고용촉진대회가 서울 영등포 한경협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를 주제로 올해로 3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선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30명이 정부 포상과 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136명이 일하고 있는 링키지랩 박대영 대표이사가 철탑 산업훈장을 받았고 산업 포장의 주인공은 LG화학에서 만든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홍민정 사원이 차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7도 등으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론 여전히 쌀쌀함이 감돌겠고 모레 토요일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